언제 들어도 달콤한 말.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듣던 너무나 달콤한 말. 자기야! 아이, 달콤해! 너무 달콤해서 입에서 살살 녹는걸? 예, 여러분들의 자기, 신바람 박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배울 단어는요, 저번에 정기적 성질을 배웠죠? 이번엔요, 달콤한 걸 배울 겁니다. 우리 실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신소재, 그 신소재 중에서도 자기적 성질을 띠는 신소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너무 달콤하지 않나요? 예, 막 기대돼. 아이, 기대돼.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아이들의 눈빛 따윈 신경 쓰지 말자. 그래, 뭐 언제는 뭐 비난을 안 당했나?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내가? 그래. 비난 괜찮아. 자연스러웠어. 좋아. 물질의 자기적 성질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자기적 성질. 예, 달콤해요. 예. 자, 여러분들 이제 그만할게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배울 건데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재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교재는 표시하지 않았고요.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적 성질. 줄이면은 뭐죠? 자성이네요. 그쵸? 자성. 자성이라는 게 뭘까요? 그쵸? 자기적 성질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성을 가진 물체. 뭐죠? 맞습니다. 자석이 있죠. 그쵸? 자석에서 자기력이라는 건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자, 자석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입니다. 이때는 분명히 자기장이 형성될 거예요. 이때. 그쵸? 이때 자기장은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즉, 자기장의 방향, 자기력의 방향은 항상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석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동할까요? 계속 N극에서 나오기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S극은 들어가기만 하고 있어요. 예, 자석 내부는 반대입니다. S극에서 출발해서 N극으로 가는 겁니다. 즉,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부는 사실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죠? 예, 지금 배우네요. 왜? 고딩이니까. 예. 자, 요 정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질을 띠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자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자성을 띠는 물체, 그 중에서도 어떠한 자기장 안에 있을 때 자성을 띠는 물체, 자기장 안에 있을 때 자성을 띠는 물체를 우리는 이제부터 자성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얘는 자기가 자기장을 만드는 놈이죠, 그냥. 그쵸? 우리는 이걸 자석이라고 합니다. 자석. 그쵸? 우리가 배우는 건 일반적으로 혼자 외롭게 있을 때는 자기장을 형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장 안에 들어간다면 자성을 띠는 물체, 자성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 자성체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단원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자,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 이 세 놈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강자성체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강자성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철, 코발트, 니켈, 이러한 것들이 강자성체에 속해 있습니다. 강자성체는요, 외부에 자기장이 없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자기장이 없을 때는 자성을 띠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자기장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자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 이러한 것들은 결론적으로 일단 자성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장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당연히 어떠한 자성을 띠진 않겠죠? 하지만 자기장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변화의 종류가 세 종류라는 거게 되겠죠. 그렇죠? 자, 강자성체 보시면요. 지금 계속 이야기한 대로 외부의 자기장이 없다면 이놈은요,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뭘까요? 예, 바로 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요, 이쪽 방향으로 자성을 띠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자성을 띠고 지금 보면 어때요? 서로 다 가지각색으로 방향을 띠고 있죠. 가지각색으로 방향을 띠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떻겠어요? 상쇄되겠죠. 상쇄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자성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철을 예를 들까요? 못 있죠, 못. 그렇죠? 대못. 대못이 있는데 이 대못과 대못을 다 붙여요. 붙습니까? 안 붙죠. 그렇죠? 하지만
얘를 자기장 안에 두면 그때부터는 붙기 시작할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외부에 자기장이 없을 때는 자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 자기장을 갈 겁니다. 보니까 어때요? 외부에 자기장을 놓으니까 얘네들이 자성을 띠게 됐네요. 예, 바로 자성을 나타내는 이 방향선들이 전부 다 같은 방향을 띠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아까 배운 거 테스트 해볼까요? 예, 여기는 무슨 극일까요?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어디서 어디? 그렇죠. N극에서 S극으로 간다 그랬어요. 지금 이 자성체 자체가 이제 뭐가 됐습니까? 자석이 됐죠. 자석이 됐어요. 자석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놈이 뭐겠어요? 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S극이 되는 거죠. S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제 N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필기 다시 할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요. 표시를 좀 잘못했어요. 지금 이놈이 어떤 거예요? 이놈이 하나의 자석이죠. 이놈이 하나의 자석이니까 이 부분이 바로 S극이 되는 겁니다. 이 물체에서 이 부분이 S극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나가고 있으니까 N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부의 자기장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외부에서는 N극으로부터 얘가 온 거죠. 그렇죠?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각자 표시해 주세요. 얘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N극, S극이고요. 그리고 이 자성체 내부로 따진다면 이쪽이 무슨 극? S극, N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다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외부 자기장을 가했더니 이놈은 하나의 자석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성을 띠기 시작한다. 예, 자성의 성질을 가진다. 그걸 우리는 자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화. 나중에 여러분이요, 화학 파트를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산소처럼 된다. 산소처럼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랑 합치다 보니까 전자를 뺏긴다. 우린 그걸 산화라 그래요. 예, 산소화 된다는 거예요. 산소화 된다. 예, 지금 이거 개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알 거는 자화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과학에서는 뭐뭐화 된다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지금 얘는 자석처럼 되었다, 자석화되었다, 자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 봅시다. 예, 제목에서 느꼈겠지만 강자성체입니다. 한 번 바뀌면 그 다음에 잘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강자성체 자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답니다. 자, 그러면 평생 동안 그럼 얘는 완전히 자석이 됐을까? 예, 그건 아니에요. 아까 자성체라 그랬죠. 자성체는 자석과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자기장 안에서 자석처럼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강자성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얘네들은요, 자기장 안에 있으면 자석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요,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도 어느 일정한 시간만큼은 자석처럼 행동을 해요. 하지만 점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왜? 원래 있던 상태가 편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쇠못이 있어요. 자석과 붙여놨어요. 하룻밤 내내 놔두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자석을 떼세요. 그리고 다른 쇠못에 갖다 대면 붙습니다. 원래 쇠못끼리 넣었을 때는 붙지 않죠. 하지만 자석과 붙어있으면서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화됐고 그 자화가 자석을 뗐음에도 풀리지 않은 거예요. 우린 이러한 것들을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들은 결국 풀리게 됩니다. 왜?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린 이러한 것들을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즉, 외부 자기장이 없어져도 자성이 계속 존재하는 물질. 이런 게 바로 강자성체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상자성체입니다. 알루미늄, 주석, 백금 이러한 것들이 속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외부의 자기장이 없을 때는요.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엔 외부의 자기장을 한번 줘볼까요? 예, 외부의 자기장을 주니까 자성을 띠네요. 그렇죠? 자성을 띠고 있어요. 그럼 얘도 하나의 자석처럼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다시 외부의 자기장을 한번 제거해 봅시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 예, 상자성체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강자성체는 외부의 자기장을 줬다가 빼도 자기만의 자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놈이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하지만 상자성체, 뭐라는 거야? 간장공장, 강장이 아니야. 자, 미안합니다. 자,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외부 자기장을 줬다가 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자성 잃어버리고 오로지 외부 자기장 안에서만 자화가 일어나는 물체인 거죠. 아시겠죠? 즉 이놈들은요,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물체의 자성이 사라지는 물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자성체입니다. 금, 은, 구리, 유리, 초전도체. 초전도체. 오늘 초전도체도 배울 겁니다. 외부 자기장을 가합니다. 물론 외부 자기장을 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성을 띠지 않았겠죠? 근데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니까요, 아까들은요, 이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이루어졌는데, 얘는 그렇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아까 외부 자기장 측면에서 보면 이쪽이 무슨 극이죠? N극이죠. 그리고 여기가 S극입니다. 근데 내부에서 봐도 이제 어떻게 돼요? 이쪽이 N극이 돼버리고, 이쪽이 S극이 돼버립니다.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N극이네요. 그럼 서로 어떤 힘이 생기죠? 반발력이 생깁니다. 청력이 생겨요. 즉 반자성체는요, 자석을 가까이 대면 서로 멀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속인데, 금속이면 원래 자석이 붙어야 되는데 이놈들은요, 신기하게도 자석을 갖다 대면 밀어냅니다. 마치 여러분이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갑자기 또 눈물 나네. 밀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과학은요,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항상 수업 끝날 때마다 학생들과 인사를 합니다. 차렷, 경례. 선생님은 항상 고생했습니다, 잘 가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과학은 사랑이니까요. 또 개소리에 빠져들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습니까? 선생님한테 항상 깨우쳐줘야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들어왔을 때 그 자기장과 반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장 방향이 반대로 생성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요. 자기장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자기장은 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라는 건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 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교육과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뭘 알아야지 응용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성이라는 거, 자기력이라는 거, 왜 생길까요? 바로 원소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원자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원자 안에서 자기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바로 전자의 움직임입니다. 전자의 움직임? 전자의 움직임은 전류죠. 그렇죠?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개의 힘 아시나요? 강력, 양력, 그리고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이 있습니다. 전자기력. 왜 전기력과 자기력은 합쳐서 부를까요? 근원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바로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전자들은요, 어떠한 방에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방, 우린 그걸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방에요, 2개씩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방에 2개씩만. 자, 전자와 전자 둘 다 마이너스예요. 한 방에 둘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이 있을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N극과 S극의 성질을 띠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N극과 S극에 의해서 서로 정기적으로는 반발력이 일어나지만 자기적으로는 인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한 거죠.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합니다, 전자가. 하지만 둘이서 있어도 어쨌든 있긴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셋은 있을 수 없겠죠. 그때는 정기적으로도 반발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자기적으로도 반발력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요, 전자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자가 그럼 어떻게 있다는 거지? 전자는 한 방에 2개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스핀 방향이 반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한 놈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있고요, 한 놈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예시를 드는 겁니다. 예시를. 알겠죠? 여러분들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이해를 하는 정도로만 들으시면 돼요. 자, 한 놈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있어요. 그리고 한 놈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또 개소리하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전자가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입니다. 둘이 있을 때. 근데 한 놈은 이렇게 회전해요. 그때 우리는 N극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회전하는 놈은 S극의 성질을 띠는 거예요. 즉,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기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시를 위해서 이 하나만 예를 든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요, 얘들은요 자성을 띠는데요. 자성을 띠는데 아까 강자성체 같은 경우 어때요?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그 방에 둘이 있을 수 있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얘가요, N극의
자성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회전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얘가 지나갔어요. 지나가도 굳이 스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방해하는 놈 없는데. 그렇죠? 얘가 원래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바깥에 외부에서 힘이 와요. 이렇게 돌아야 된대요. 그럼 이렇게 돌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어차피 돌 거, 이렇게 도는 거 별 의미 없잖아요.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상자성체는요? 예, 비슷합니다. 상자성체도 비슷합니다. 상자성체도 비슷한데요. 얘는 단지 어떤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좀 더 빠른 거죠. 빠른 거죠. 우리는 방에 전자가 2개씩 존재하는데 혼자 있는 경우를 우리는 홀전자라고 얘기합니다. 홀전자. 그러면 아까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둘 중에 홀전자는 누가 많은 거예요? 그쵸. 강자성체가 더 많은 거죠. 강자성체의 홀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얘들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각 방마다. 다시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도는 거죠. 그죠? 하지만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홀전자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원래 얘들이 어떠한 자기장에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같은 방향으로 돌다가 얘네가 빠지면 다시 자기네들이 원래 맞춰서 돌게 되는 거죠. 빨리. 그럼 반자성체는 어떨까요? 반자성체는 홀전자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되겠죠. 왜? 얘들은 항상 존재할 때 N극과 S극 둘이 같이 존재해야 돼요. 항상 쌍으로. 홀전자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네가 들어왔을 때 얘네가 서로 이렇게 엮이는 게 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자기 방해하지 말라고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자연은요. 항상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N극, S극으로 이미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딴 놈이 와서 얘를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반발력이 너무 세지거든? 그러니까 그게 싫어.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 힘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서 이 힘이 자기네 평형을 깨트리지 않게. 예.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자기장이라는 거는 자성이라는 건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 나오는데 다른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홀전자수가 좀 많은 거고요. 상자성체는 그에 비해서 홀전자수가 적은 거고 반자성체는 거의 홀전자수가 없는 경우인 겁니다. 알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제 원자 구조부터 다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 구름 모형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는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어요. 이해하시는 정도로만. 어쨌든 여러분들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이러한 성질을 띠는 자성체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화살표들이 눈에 거슬렸어요. 자성을 나타내는 화살표라고 했어요. 우린 이러한 화살표가 동일한 방향으로 있는 구역들을 자기구역들이라고 합니다. 즉, 이 물질은요. 같은 자기장의 움직임을 갖는 덩어리, 이 물질에서 같은 자기장의 움직임을 갖는 덩어리 각각을 우리는 각각 자기구역이라고 하고요. 지금 덩어리의 개수를 세보면 약이 아니라 15개의 자기구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놈 같은 경우는요. 자기구역이 15개 존재하는데 서로 각각 어때요?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죠?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자성을 띠는 거예요? 띠지 않는 거예요? 예, 띠지 않는 경우인 겁니다. 위 그림의 경우 자기구역들의 방향이 자유롭다. 자성을 띠지 않는 상태. 하지만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쪽 방향으로 병렬되면서 자성을 띠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초전도체예요. 초전도체. 아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셋 중에 어디에 초전도체가 있었죠? 네, 바로 반자성체에 있었습니다. 그럼 반자성체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자기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자기장이 들어오면 야야야 밀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초전도 현상입니다. 사실 이 초전도 현상은요. 언제 발견되냐면 1911년쯤에 발견이 됐어요. 1911년쯤에 오너스라는 과학자가요.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수은 금속을 냉각시키기 시작합니다. 냉각시키다가 마이너스 269도씨에서 마이너스 269도씨면 약 4켈빈 정도 되겠죠? 그렇죠? 4켈빈 정도의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 대박인 거죠.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건요. 일단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현상을 보고요. 바로 그러한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수은이 초전도체가 아니라 냉각되어서 전기 저항이 0이 되었을 상태, 0이 된 상태의 물체. 그걸 우리는 이제부터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너무나 좋은 건데 온도를 너무 많이 낮춰야 돼요. 마이너스 269도씨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냉각을 많이 시켜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유용해요. 근데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초전도체에 관한 논문만 나오면요. 일단 노벨상 대상입니다. 노벨상 깜이에요. 예. 어떻게? 초전도체를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면요.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 시작하세요. 예. 몇 도만 올려도 노벨상입니다. 예, 진짜예요. 실제로 초전도체는요. 노벨상이 한 3명인가 4명 받았죠. 초전도체 온도를 올려서. 우린 그거를 고온 초전도체라고 그러는데요. 자, 고온 초전도체라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낮은 온도예요. 낮은 온도지만 어쨌든 온도를 높였다는 거죠. 수온은 마이너스 269도씨지만 보다 더 높였다는 거예요. 예, 한번 도전해보세요. 선생님은 안 할랍니다.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 초전도 현상은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몇이 된다고요. 0이 되는 현상을 우린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물체를 초전도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그래프 보면 저항이 어때요? 원래 저항을 갖고 있는데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예, 저항이 0이 된대요. 그리고 이때 0이 되는 이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하고 이 상태의 물체를 초전도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온도를 내리니까 저항이 작아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물질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온도를 내리면 저항이 작아지는 걸까? 자, 한번 볼까요? 실제 모든 물질이 온도를 내린다고 해서 저항이 작아지진 않습니다. 왜냐?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었죠. 가전자띠와 전도띠. 어떻죠? 전도띠로 올라가야지 자유전자가 생기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도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도체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내려갈수록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도체는 그럴까요? 도체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갖고 있어요? 전류가 흐를 수 있죠. 왜?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죠? 가전자띠와 전도띠가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미 자유전자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막 들어오네? 자유전자가 많이 생기네? 자유전자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어때요? 지네끼리 부딪히네! 예, 저항이 오히려 증가해버리는 겁니다, 도체는.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온도를 낮출수록 전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들의 저항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예. 하지만 반도체의 경우는 어때요? 반도체의 경우는 가전자띠와 전도띠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랬어요. 에너지를 받아야만 올라갑니다. 즉 얘네들은 온도가 높아져야만 저항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온도가 낮아지면 애초에 어때요? 자유전자 자체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전기가 흐를 수 없겠죠. 전류가.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미쳐 날뜁니다. 즉 원자와 충돌 횟수 자체가 무지하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저항이 커지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하지만 반면에 반도체는요. 에너지가 있어야만 자유전자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있어야만 자유전자가 생기고 그런쪽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작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초전도체는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특징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뭐니 해도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예,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그럼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 손실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기 저항 때문에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전기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퍼져나간다고요. 효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효율 높게 전파하는 게 뭐예요? 바로 광섬유죠. 그렇죠? 광통신 같은 거 어때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새지만 못하게 만들면 전반사라는 걸 이용하면 어쨌든 빛은 100%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죠. 하지만 전기를 이용할 때는 항상 저항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대신에 뜨끈뜨끈해지죠, 전선이. 예. 근데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면 전력 손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송전선에 이용했을 때 아주 높은 효율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 발생이 당연히 어떻겠어요? 열 발생 왜 생기는 거예요?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가 부딪히는 거예요. 예, 부딪혔을 때 이 마찰열 때문에 열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전기 저항이 0이에요.
그러면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쭉쭉 간다는 얘기입니다. 열 발생이 없어요. 즉 에너지 손실이 없고요. 강한 전류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저항이 작아지니까. 그렇죠? V는 IR. 아시죠? 예. 자, 강한 자기장도 형성이 가능합니다. 자, 전기 흐르는 것과 자기장? 무슨 관계지? 에헤이. 아까 얘기했죠. 자성. 왜 뛰는 거예요? 전자 때문에 뛰는 거죠. 전자가 흐를 때 비로소 전자가 움직이는 거고,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자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성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전자는요? 전자는 어떻게 있을까요? 전자는 흐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전류가 자성이 있는데 전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류가, 그 얘기는 다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좀 말이 꼬였어요. 자, 정리할게요. 전류가 있을 때는요, 항상 자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성이 없어요? 그럼 전류가 존재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왜냐? 자성이라는 건 전자의 스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전자가 제자리에서 그냥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성은 존재하죠. 하지만 전류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전자가 흐릅니다. 그럼 전류 생기죠. 근데 전자가요, 이렇게 똑바로 걷습니까? 그거 아니죠. 전자 어떻게 가요? 띠리리리리. 예, 스핀하면서 가네요. 예, 자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성과 전류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전류가 강하다는 얘기는 전자가 잘 이동한다는 얘기고, 전자가 잘 이동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잘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강한 자기장도 형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초전도체의 이용입니다. 이용 보시면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전기 저항이 몇이 된다? 0이 된다는 거.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전류가 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전류를 강하게 보낼 수 있고, 전류를 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건 전자가 잘 움직인다는 거니까, 예, 자기력도 세지고, 그 얘기는 강한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왜? 자성은 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근데요, 지금 조금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면요, 강한 자기장까지는 좋은데 지금 대부분의 설명은 어떤 성질이었어요? 정기적 성질이었죠. 그렇죠? 근데 자기적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초전도체의 사실 대표적인 특징은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 맞아요. 예, 그게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이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마이스너 효과 때문입니다. 마이스너. 예, 필기를 오늘 거의 안 하는데 뭐 안 해도 상관없죠. 다 알아들 수 있죠. 마이스너 효과 때문인데요. 이 마이스너 효과는 뭐냐면은 아까 여러분들 반자성체 설명했었죠. 거기에 초전도체가 있었죠. 그 반자성체의 성질을 띠는 초전도체에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요, 얘는 반자성을 띱니다. 초전도체. 그럼 당연히 자석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밀어내니까 둥둥 떠 있겠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외부 자기장을요, 밀어냅니다. 밀어내다 보니까 외부 자기장이요, 내 안에 침투를 못해요. 내 안에 침투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가긴 가야 되는데 침투를 못해. 예, 결론적으로 내부를 외부 자기장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옆으로 비껴나가게 한답니다. 옆으로 비껴나가게 하고요, 결론적으로 초전도체는 둥둥 떠있게 된다는 거죠. 떠있게 되면 자기부상 열차 어때요? 마찰이 없죠. 예, 잘 가겠죠. 그렇죠? 물론 자기부상 열차는요, 이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한 것이지만 얘가 초전도체를 이용한 건 아니에요. 예, 자기부상 열차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는데 초전도체 지금 쉽게 만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온도 많이 내려야 된다 그랬죠? 예, 이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한 거지 초전도체를 이용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쨌든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어서 초전도체 내부를 외부 자기장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 우리 이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반자성체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반자성체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공중에 둥둥 뜨는 거죠. 사용은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자기부상 열차의 이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자기적 성질을 띠는 거, 자석 나옵니다. 네오디뮴 자석. 네오디뮴 자석. 예, 엄청 강한 자석이죠. 그죠?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해서요, 철 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변하지 않게 했어요. 자기장 방향이 변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예, 자석으로서 N극과 S를 딱 만들어놔요. 그 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얘는 아까처럼 강자성체죠. 그래서 자기장이 없어도 자성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성은 없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네오디듐 자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석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그쵸? 자기장 방향이 변하지 않도록 만든 강한 자석입니다. 이러한 자석은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 고출력 소형 스피커, 강력 모터 등에 사용이 됩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 스피커 같은 경우 자석이 항상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어렸을 때 스피커 누가 버리면 분해해가지고 자석 가지고 놀고 그랬어요. 예, 자석 거의 큰 자석이 있죠. 그 자석 가지고 놀다가 이제 엄마한테 혼나서 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된다는 거. 자, 이 외에도 지금 뜨는 신소재들이 있거든요. 그 신소재들 소개를 좀 하고요.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건 여러 가지 신소재입니다. 예, 달콤한 시간은 끝났네요. 딱 좋았는데, 그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신소재예요. 너무 투박해요. 예. 자, 어쨌든,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나노 물질이라는 걸 알아야겠네요. 나노 크기. 나노 크기. 그쵸? 나노 크기인데요. 구성 입자의 크기가요. 1나노미터부터 100나노미터의 크기를 갖는 걸 우리가 나노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노 물질이라고. 알겠죠? 구성 입자의 크기가 1에서 100나노미터의 물질. 크기가요, 나노미터 수준으로 작아지면 물질의 성질이 바뀝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미시적 세계인가요? 미시적 세계라는 건 아주 조그만 입자들의 세상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보는 건 입자들을 볼 수 없죠. 하지만 입자들의 세상은 어때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자, 전자, 미시적 세계에 살고 있어요. 얘네들 둥둥 떠 있죠. 그렇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그게 지금 이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선생님이 얘를요, 떨어뜨리면 그대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얘와 바닥 사이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시적 세계에선 허용을 합니다. 예, 당연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좀 더 쉽게 접근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어떤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을요, 딱딱 치면 잘 뽀개집니다. 예, 그럼 잘 뽀개지면요, 여러분들 잘 벗겨지고 잘 뽀개져요. 예, 근데요, 얘네가 나노미터 수준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노미터 수준으로 들어가면 얘들은 이제 어떤 걸 보게 될까요? 결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물체 상태일 때는 잘 부서집니다. 왜? 인력이 약하니까. 하지만 나노미터 수준으로 가니까 이제는 결합입니다. 결합은 잘 안 부서지죠? 그렇죠?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즉, 크기가 나노미터 수준으로 작아지면 성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강도만 얘기했지만 이 강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바뀝니다. 알겠죠? 자, 대표적으로 탄소 나노튜브 있습니다. 이 탄소 나노튜브 누구를 둥글게 말하느냐? 바로 그래핀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탄소 나노튜브를 이렇게 직 갈라보세요. 그리고 피세요. 그게 바로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요, 여러분들 흑연 아시죠? 우리 흑연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흑연 같은 경우 어때요? 층층이 쌓여 있죠. 판상 구조가. 이 판상 구조가 층층이 쌓여 있는데 이 판과 이 판 사이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결합입니까? 인력이었죠. 그렇죠? 이 판 하나 판이 쌓여 있는데 이 판 하나, 이게 바로 그래핀입니다. 알겠어요? 흑연을 이루고 있는 판상 구조에서 판 하나가 바로 흑연인 거예요. 이 판 하나는 흑연이 아니라 그래핀인 거예요. 알겠죠? 흑연을 이루고 있는 판들 중에서 판 하나만 뚝 떼서 갖다 놓으면 그래핀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핀을 보면요, 인력이 아니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결합?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요, 얘를 둘둘둘 말으면 그게 바로 탄소 나노튜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데의 특징은요, 보니까요, 탄소 혼자나당 3개의 결합을 하고 있어요. 탄소는 4개의 결합을 해야 되죠. 근데 3개의 결합밖에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자가 남겠네요. 그 전자가 자유전자가 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얇아요. 그쵸? 판 하나. 그쵸? 원자 1개의 두께겠죠? 예,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기가 잘 통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스플레이나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개발하면. 지금도 그리고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걔네들요,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개발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도 어때요? 핸드폰 했습니다. 그럼 핸드폰 돌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돌돌 피면 핸드폰 딱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던져요. 깨지지 않습니다. 왜? 결합이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선생님이요, 어디 가서 컴퓨터 써야 돼요. 야, 컴퓨터 있니? 이런 컴퓨터 없어? 옷을 벗어요. 그리고 옷에다 치면 되죠. 예.
이 안에 그래핑 컴퓨터가 있다면. 그쵸?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죠? 자, 어쨌든 그걸 둘둘둘 말한 게 탄소 나노듐인데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죠. 예, 지금 여기에 그림을 실지는 않았지만 그래핀도 공통이죠. 자, 일단 지금 얘기한 대로 결합들이기 때문에 강도가 강합니다. 그리고 자유전자 한 개가 남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와 열 전도도가 매우 좋습니다. 이것들은요, 반도체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 초강력 섬유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플루렌입니다. 플루렌은요, 탄소 원자 6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플루렌은 세 종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다루는 거는 C60이라고 하는 겁니다. 탄소 원자 60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C60. 자, 이렇게 플루렌은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딱 봐도 느끼는 게 축구공 모양이네요. 그리고 안에가 어때요? 이거 있네. 안에 뭘 자꾸 집어넣고 싶다. 그쵸? 예, 그렇게 이용할 겁니다. 60개의 탄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양은요, 육각형, 정육각형과 정오각형으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단합니다. 결합이니까요. 매우 단단하고 얘는요, 초전도성의 성질을 가지고요. 센서나 메모리 그리고 초전도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마찬가지로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디에 이용 가능하겠어요? 이거 외에도. 예, 의약품 같은 거. 그쵸? 우리 몸에 어디를 가야 돼? 우리 몸에 어디 가서 의약품을 딱 놔야 돼. 그냥 여기서 놓으면 다른 물질들한테 영향을 끼쳐. 다른 구성 부위에다.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여기다 담아서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얘를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럼 약품이 나가고 그 부위에만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플루렌. 자, 그러면요. 지금 너무나 좋은데 왜 아직도 상용화가 제대로 안 돼 있을까? 그렇죠? 그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어쨌든 상용화가 가능하게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의 과학자들이니까. 그죠?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리더들이니까. 자, 문제는 그겁니다.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아직까지의 과학기술은 대량 생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생산 비용이 비싸겠죠. 그치? 아까 초전도체 같은 경우만 해도 어때요? 냉각시켜야 된다고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생산 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제품을 수송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품의 수송과 저장이 어려워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어때요?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전기적 성질을 바꿨죠. 얘는요, 그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인데요.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선생님이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럴 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도마뱀의 발바닥 많이 나왔었죠. 도마뱀 특징이 뭐예요? 잘 붙어 다니죠? 벽 같은데. 예, 그 발바닥 구조. 그렇게 해서 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합 같은 거 접착 단백질을 분비하여 바위와 같은 젖은 표면에 붙어서 강한 파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수중 공사용 접착제 이런 데 쓰는 거. 뭐 당연한 얘기죠. 이해가 바로바로 되죠. 거미줄 같은 경우 인공 힘줄, 수술용 봉합사. 봉합사. 실 얘기하는 거죠, 실. 예. 그리고 연잎의 표면, 상어의 비늘, 뭐 독고마리의 열매. 상어의 비늘 같은 경우 상어가 어때요? 빠르죠, 물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수영복 같은 데도 많이 이용을 하죠. 이렇게.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일단은 전부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로 찾아뵐 거예요. 문제풀이로 찾아뵈고 그 다음에 또 2단원 들어가야죠. 사실 선생님이 지금 현재 뭐 내년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내년에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큰 저희가 없을 거예요. 선생님 뭐 새로 찍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근데 올해 이제 카페에서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마 진도가 많이 느릴 거예요. 선생님이 저희 학교의 진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느려요.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운명입니다. 운명. 예.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배우는 여러분들, 사실 이 강의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예. 믿습니다. 알겠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이걸로 1단원의 이론 파트는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뉴인!